윤석열이가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요게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어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약 400억을 토해내야 돼.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입니다.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그렇습니다. 400억을 토해내야 돼. 그런데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혐의이길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이게 워낙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기소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특검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윤석열 발언입니다. 먼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발언. 그리고 또 하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랑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한 점. 그렇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발언이 다 거짓말은 맞아요. 거짓말은 맞습니다. 자, 왜냐? 이 증거가 아주 너무 차고 넘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발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자백을 뉴스타파가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세무서장 시절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튀었거든요. 그런데 윤우진의 동생이 윤석열의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소개해준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윤우진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다는 거지요. 그 보도 일부 잠깐 보겠습니다.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뭐 이거 더 이상 뭐 어떻게 소개한 사실 없다 그랬는데 윤석열이가 소개했잖아. 끝났잖아. 깔끔해. 여기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거 깔끔하죠. 자, 그럼 두 번째 발언, 건진법사와 관련된 발언. 일단 윤석열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 장면부터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 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윤석열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것, 건진법사가 진술한 것으로 이미 뭐 평가가 끝납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윤석열의 법정 진술은요. 전성배 씨는 저희 식구랑 만났다.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게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지 않냐라고 하니 판사가 배우자 김건희 씨랑 같이 전성배 만난 적 없냐라고 물어보니 저 아내랑 같이 만난 적 있다. 자백을 갈겨버립니다. 끝났지 뭐 이거는. 맞잖아. 건진법사도. 건진 법정 진술은 윤석열에게 중요한 시기마다 조언을 했다. 윤석열이 2014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도 사표를 내야 되는지 물어보기 위해 나랑 대화를 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할 때도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 받았을 때도 윤석열 부부가 나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거 이제 거짓말은 100%인데 이제 과연 선고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법조인 두 분이 계시니까요. 2년을 구형을 했는데 7월 27일에 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관련돼서 문제됐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 차례 이제 거듭해서 이런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죄질도 불량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년 구형 뭐 꽉 채우진 않더라도 뭐 실형의 집행유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2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될것 같아요. 그럼 400억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양형 기준표를 보면 기본이 있고 감경, 가중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기본값이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감경이 되면 100만 원 이하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감경 사유가 뭔지 봐야 되잖아요. 감경 사유가 전파성이 낮거나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얘기했어. 이런 감경될 수도 있는데 이거 TV에서 얘기해. 맞아요. 이건 아니야. 아니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했거나
불출마했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아니에요. 자수했거나 아니에요. 반성하거나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근데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뭐요? 압력에 의해서 주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말했다.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요걸 노리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당시에 국회, 지방정부, 언론, 민주당의 영향하에 언론 등이 전부 민주당 영향하에 있어서 네. 자기가 집중 포화를 받던 상황이어서 방어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그걸 노리고 있네.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변에 너무 압력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이게 되긴 하죠. 네, 이게 무슨 압력입니까? 맞아요. 이게 보통 압력이라 그러면 야, 너 가서 그렇게 거짓말해. 그러지 않으면 너 뭐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뭐 다음에 공천 안 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주변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지. 네. 이런 뭐 말도 안 되죠. 무슨 언론에서 말도 안 되죠. 검증하려고 아. 했는데 그게 자기는 압력으로 맞아요. 느꼈다든지. 야, 말도 안 되긴 하지. 대선 뭐 후보가 무슨 압력을 근데 느껴요? 확실히 이 법꾸라지들은 진짜 맞아. 대단하다. 찾아내. 찾아내서 네. 그걸 뚫으려고 하는데 실제 법리적으로만 한다면 이건 뭐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렇죠. 기본이 200에서 800이다. 와. 네. 됐어. 야, 징역은 이걸로 살 필요도 없어, 사실. 살 필요도 네. 없어. 무기징역. 100만 원 이미 이상인데. 무기징역 돼 있어요. 400억 토해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재판입니다. 맞아요. 국민의힘. 7월 27일 7월 27일. 오후 2시에 오후 2시에. 예. 매부쇼 올 필요 없어, 그냥. 이게 더 중요해. 국민의힘. 제발. 400억. 근데 사법부를 또 믿을 수 있느냐가 그게 또.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근데 뭐 이건 법리적으로- 또 1심이라서 1심이긴 하죠. 또 네. 확정될 때까지 네, 시간은 뭐 더 기다리긴 걸릴 수 합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는데 네. 자, 그 부분 영상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또 법조인 두 분 나와 계시니까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전에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안 수사권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 혹시 변함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형 사고,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까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라는 생각이죠.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한번 좀 하면 안 돼.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정치는 또 현실이죠.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결국 결단의 문제겠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또 해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하면 또 그때 보시면 또 될 수도 있죠. 지금은 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져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가지고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네. 참 이거 보면서 이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구나. 정말 고민이 너무 많이 느껴졌는데 결국은 이제 국회에 맡기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그런데 보도가 난 게 있어요. 예,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입장을 냈는데 네. 그 입장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검사의 보안 수사가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 보안 수사 금지 시 보안 수사 요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검사의 보안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그에 상응해 전권 송치 제도는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 네. 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하고는 조금 예. 좀 다른 결의
그런 입장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권 송치 복원해야 된다. 이 전권 송치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수사해 갖고 불송치하면 요거 이제 무혐의 나오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데 네. 무혐의 하든 뭐 하든 마지막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하는 전체 사건을 어찌 됐든 판단은 검찰이 하는 것을 전권 송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복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핵심적인 건 대통령님 워딩이고요. 네. 워딩에서의 또 핵심적인 건 국회 논의에 따른다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방금 소개해 주신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검찰개혁 자문위의 의견인 거죠. 그 의견까지 참고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자문위의 구성 멤버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네.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약간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네. 검찰 쪽과 관련된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합리적이거나 원칙주의자 분들 한 6분께서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박찬훈 위원장님도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셨어요. 지금 네. 남아 있는 분들은 굉장히 검찰 쪽 주장에 많이 동조하시는 분들만 남아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이런 입장을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오히려 대항해서 저는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할 테니까 그 전에 우리 입장 정도는 그래도 전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전달한 것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현재는. 네. 대통령이 뭐 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지금 본 그대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검찰개혁 관련돼서 이제 공소청 뭐 이런 논의할 때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고 마지막에 대통령님이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런 혼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국회가 논의하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좀 따랐으면 좋겠다. 그때 이미 이런 방향이 좀 잡힌 것으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복기해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님의 생각은 뭐지라고 하면서 대통령님의 생각은 이거야 저거야라고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님의 생각은 굉장히 유연했었고 숙고해 보라는 게 그게 정말 정답이었었잖아요. 열심히 토론하고 논의해봐라 이게 정답이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 유연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달라진 거는 그 국정조사를 하면서 정말 조작기소, 조작수사 이 검사들이 얼마나 정말 조작기소를 많이 하고 인권 침해를 많이 했는지가 이제 낱낱이 드러났고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걸 또 보고 더 느낀 점이 또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공소 취소 문제가 그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선거 기간에도. 그건 원칙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수사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수사에 기반한 기소가 있다면 어떤 사건이든 사실 공소 취소되는 게 맞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좀 당연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공소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그런 과정을 밟을 때 충분한 증거와 논리가 뒷받침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작을 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소를 했어. 조작을 해서. 근데 그게 드러나 버렸어. 뭐 그러면 확실한 증거도 있어. 증거가 있어. 논리도 받침이 돼. 그러면은 그 대상이 최영진이든 무슨 뭐 최영진이 아버지든 저의 아버지든 이거는 그냥 뭐 장동혁의 아버지든 장동혁이든 그거는 당연히 공소 취소가 돼야죠. 상식이죠, 상식. 그건 너무 상식이야. 근데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게 이제 다 드러났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확신하는 사람인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언론이 아예 그냥 외면하는 건지 이 공소 취소 문제가 잘 설득이 안 됐나? 국민들이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과정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내에도 관련된 위원회 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위원회가 설치될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여러 아마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확실하고 명확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신문이나 뭐 사설 같은 거 보면은 다 공소 취소를 또 다 걸어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치 이번에 선거에 진 것처럼 네. 다 그렇게 또 가고 있어. 지방선거랑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들이 원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네. 그 근거도 없어,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서도 나는 이제 그 틀린 주장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실제 현상 분석에 대해서도 나는 그 좀 의심을 하는 입장입니다. 뭐 저도 좀 정확한 근거가 없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더라고, 언론은.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제 어쨌든 행정이 잘못됐으면 이제 수사도 행정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됐으면 시정 조치하고 제도 개선하는 게 기본인데 시정 조치가 공소 취소인 거고 네. 제도 개선이 검찰 개혁인 거거든요. 네. 그걸 그대로 하는 건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대통령이 자기 재판까지 없애려 한다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계속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속 국민들을 터집니다, 저는 설득을 진짜.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특검에 가서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질문. 지금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적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옥 생활이 할 만한가 봐요. 그냥 냅둬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라고. 어차피 평생 여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 2차 특검에서 이제 정례 브리핑을 했고요.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지금도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브리핑을 했어요. 뭘까요? 이제는 뭐 사실은 나도 나를 속인다. 나는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돼 있는 걸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떤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태도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적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외신을 통해서 관련 이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해외에 알리려고 했다. 이런 진술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최기현 의원께서 한마디 해주셔야겠는데. 이거는 그 굉장히 고도의 전략입니다. 윤석열이 윤석열이 바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쨌든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일정한 정도의 지능은 되는 사람이고요.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정치적인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미 이제 법적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윤어게인 세력하고 극우 세력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계속 흘려서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들을 계속적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본인이 하는 거고. 거리를 계속 준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 운이 좋아서 저쪽이 권력을 잡는 상황이 되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 사면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런 말들을 우리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단호하게 조치하고 재판 때부터 강력하게 어쨌든 처벌하면 됩니다. 재판 때부터 변호인조차도 윤석열의 어떤 가명이라든지 윤석열의 형량에 이익이 되는 방향의 변론 방향을 잡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치적 주장만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기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비상계엄은 위법했네요. 내가 잘못했네요라고 한다라고 가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나도 나를 속이는 게 맞죠. 그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특검발 종합특검발 속보 나온 내용들 보면 그 관저 이전 이슈로 지금 대통령실 멤버들이죠. 김대기 전 실장 그리고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그리고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여기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까지 해서 모두 이 특검에서 기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속보로 나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무자격 업체인 21g이 이 관저 이전에 어떤 개입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 살펴보자면 이 관저 이전을 할 때 예산을 유용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유용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예산 유용은 이제 행안부 예산 얘기였는데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고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일단 그 당선인 시절에 돈을 쓰려면 행안부 말하자면 예비비를 주로 써요. 행안부 주로 예비비를 쓰는데 이게 이제 행안부 예비비를 쓰는 과정에서 누군가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획예산처가 개입될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말하자면 당선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근데 21g이라는 업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정당한 입찰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실 아마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물리적으로 입찰을 낼 수 있는 사안의 사업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 예산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해주세요.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의사 소통이 되겠죠. 기획예산처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개입을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멤버들이 결국엔 인수위 멤버들이고 왜 21g이 이제 관저 여사업체라고 불렸다라는 거고, 야, 이 업체는 면허가 없어서 이 공사가 안 되겠는데 이런 판단도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뭐 행안부던 제가 이제 예비비를 어디 예비비를 끌어다 썼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데 이거에 대한 그러면 최종 컨펌을 기획예산처가 한 거죠. 그렇다면 당시에 장관이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걸 몰랐겠느냐라는 부분들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또 수사 혐의 대상자가 된다면 이것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했었어요. 국정감사에서 뭘 얘기했냐면 그 관절을 포함해서 김건희 예산, 윤석열 김건희 특별 예산들의 기재부 예산 라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원됐고 부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관련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했는데 당시에는 기재부 자체 조사에서는 뭐 특별한 그런 뭐 정황이 없다라는 걸로 그냥 정리를 했고 또 하나 1차 특검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차 특검을 잘한 게 1차 특검은 윤석열 쪽 검사 라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있는 혐의 외에 나머지 영역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었던 것 같고요. 2차 특검에 와서야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예산 라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총괄 책임자였던 추경호나 이쪽이 개입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파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관련해서 수사가 결과 나왔나요? 수사가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오세훈, 이 추경호 두 인물 모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죠. 재판이 시작되고 나면 그 결심 공판, 그러니까 특검에서 구형하는 결심 공판과 선고까지 이어지고 나면 그게 이제 빠르면 다음 달.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게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은 이 기한을 정해놓고 선고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빠르면 연말, 아니면 뭐 조금 딜레이가 된다고 치면 그 다음 해 1월, 2월 사이에는 어떤 판단이 나도 난다. 1심이 그때 나온다는 아니요, 거예요? 1심이 대법까지가 7월이 나오고 대법 마지막 판결 나는 것까지가 연말 혹은 연초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이 되면 지금 당선 자체가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보궐선거? 그럼 재선거가 이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죠. 오세훈을 잡겠다는 명태균 씨가 갑자기 직을 던져야 된다. 갑자기 왜 제 가슴이 설레는 거죠? 이 얘기가 사실은 오세훈, 추경호 두 인물에게 추경호 지금 대구시장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내란 당시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또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재판이 되니까. 추경호 당선인도 혐의가 많죠. 예를 들면 인수위 할 때 양평고속도로 꺾을 때 그렇죠. 분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냐하면 서기관이 이미 진술을 했고 자살자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수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재판 일정들은 정해져 있고 이 재판 일정은 과거와 달리 이렇게 딜레이 시키거나 미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다행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